오늘은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법조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뉘고요.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요. 유주물은 다시 둘로 나누죠.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뉩니다. 개념은 잊어버린 것이 유실물이고 땅속에 있는 것이 매장물이 아니라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이 유실물이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이 매장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면하면서 반지를 벗어났는데 세면대 위에 있어요. 그럼 뭐죠?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유실물. 근데 그게 하수도에 쓸려가지고 물속으로 하수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죠? 매장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매장물입니다. 일단 둘 다 소유자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좀 법적으로 좀 잠깐 볼 건데 교재 323페이지에 252조가 나오죠. 1항을 보시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무주의 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뭐죠? 점유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요 점유가 무슨 점이 되냐면 자주 점유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253조가 있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유실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 다시 말하면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실물의 경우에는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떨어져 있길래 어떻게 주스면서 주인을 꼭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무슨 점유는 아니죠? 자주 점유는 아니죠. 그래서 점유만 취득하면 되고요.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고요. 또 중간에 254조가 있죠.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매장물은 발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도 매장물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이 매장물이 발견자와 포장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남의 땅에서 물건을 발견했다면 이때는 발견자와 포장물의 소유자가 절반에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뭐죠?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저는 이거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옛날에 마늘밭 사건이 떠올라요. 기억나세요? 그죠? 그 내용이 뭐였죠? 처남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300억 정도 됐죠, 그죠? 300억을 벌었단 말이죠. 300원도 아니고 300억.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깜빵 가게 되니까 요 자금을 숨겨놓기 위해서 매형한테, 그죠? 매형 이것 좀 어떻게 좀 보관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물건 보관 계약이잖아요. 이게 뭐죠? 임치 계약이죠. 그죠? 임치 계약을 하고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요? 300억을 받았는데 둘 데가 없잖아요. 그죠? 300억이면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 이 양반이 어디다 파묻어 놨죠? 마늘밭에다가 파묻어 놨는데 우연치 않게 마늘밭에서 돈덩어리가 발견됐고 자꾸 발견이 돼서 경찰이 포크레인 가지고 파봤더니 300억이 나왔다. 그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논란냈었죠. 그죠? 시험 문제 바로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시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그죠? 그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범죄 자금을 숨기는 것은 은닉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뭐예요? 유효하다. 처음 듣는 척해요. 유효하다. 따라서 요 두 사람 간의 임시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이게 시험에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관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매장물이 뭐죠? 발견되긴 했지만 소유자가 뭐예요? 명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1년을 공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때 뉴스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걸리면 최대 1년 징역이래요. 1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년 깜빵 가더라도 뭐죠? 몇백억 벌겠다. 이런 심리여가지고 뭐 지금도 뭐죠? 굉장히 많다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나서 일부러 잡힌대요. 왜냐하면 안 잡히면 불안하잖아. 일부러 잡혀가지고 뭐예요? 1년, 최대 1년이니까 길어봐야 먼저 6, 7개월이잖아요. 그죠? 6, 7개월 딱 살고 나오면 이제 뭐가 주어지는 거죠? 면제부가 주어지니까 마늘밭에다가 돈을 찾아가지고 참 세상이 뭐죠? 복맞아야지.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첨부해가지고 부합이나 가공이 나오고요. 서술 한번 읽어보시고 부합인데 부합은 은근히 중요해요. 개념으로서 꼭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부합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는 뭐 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이런 것과 다른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고요. 다른 부분과 결합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물건끼리 결합이 됐다는 거죠.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만 정리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2억짜리 동산이 5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에는 고가인 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가치가 얼마든지 간에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끼리 달라붙었단 말이죠.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들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뭐 하냐면 공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세요.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럼 뭐야? X. 원칙이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고요.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단서, 요건이 나와야지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것이 맞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요 가액이 무슨 가액이냐? 부합 당시 가액이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달라붙을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현재의 가액으로 공유한다.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죠. 이제는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증축을 했어요. 2층으로. 그럼 이것이 누구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합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뭐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증축된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고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1층을 지었어요. 1층이란 말은 기둥도 받고 외벽도 맞고 1층 뚜껑도 덮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뭐죠? 부도가 나가서 뭐죠? 망했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을이 2층부터 몇 층까지 할까요? 2층부터 뭐 50층까지 할까요? 50층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을이 또 뭐죠? 망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뭐였냐면은 백화점 건물이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백화점 건물이었는데 요 백화점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열받겠죠, 그죠? 그래서 수분양자들, 분양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넘겨받아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내부 공사도 하고 건물을 뭐 했냐면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가지고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수분양자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야? 쉽죠? 그죠? 누구 거예요? 찍어보자고요.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세 분. 그럼 수분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갑의 거죠. 갑의 거. 갑의 소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면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갑에게 이미 1층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요?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면 각 층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2층부터 50층까지는 1층에 뭐죠? 부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따라서 을 앞에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예요. 또 수부장자도 뭐죠?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 거가 되죠? 갑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2층부터 50층까지가 뭐 수십 배 가치다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냥 원칙에 따라서 뭐죠? 부합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누가 등기했는지 따지지 않고요. 누구 거죠? 갑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무는 땅 주인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이런 취지거든요. 갑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됐기 때문에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근데 을에게 권원이 존재한다는 말은 을이 뭐 임차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다면 요 나무는 부합하지 않고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돼요. 근데 이제 판례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권원이 존재하면 부합하지 않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심은 경우에는 요때는 토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늘이 나무를 심었다면 권원이 있기 때문에 요 수목은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을이 심은 게 아니라 누가 심었냐면 병이 심은 거죠. 병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랬더니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란 말이죠. 이때는 요 나무는 뭐죠? 부합하기 때문에 병의 나무가 아니라 누구 나무죠? 갑의 나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요, 단순한 이용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심은 나무는 수십 년 가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로 보냐면 변경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타인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승낙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승낙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뭐 할 권한이 없어요? 승낙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토지와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주 판례 확고한 태도죠. 따라서 뭐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뭐 명인방법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런 것도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고요. 따라서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 정도는 꼭 어떻게 해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건 뭐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326, 327까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혼화라는 말이 나오죠. 혼화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혼합입니다.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데 물론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을 뭐합니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정을 구별할 수 없으면 뭐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합니까? 공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공이 나오는데 가공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예요? 현저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공을 하게 되면 가치가 증가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더라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재료 소유자 거라는 거죠. 단순히 가치가 증가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증가됐어요? 현저히 증가됐어야 비로소 가공자 소유가 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328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미 한 거거든요.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같이 읽어볼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214조가 나와 있어요. 214조. 329페이지에 214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게 나왔죠. 여기서 예방이나에서 이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치사하죠, 그죠? 그래서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요. 예방과 담보 둘 다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문은 뭐죠? X가 된다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요.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에 되겠죠? 따라서 보시면 갑소유 X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그러면 맨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을의 것이니까. 그럼 틀린 것은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엽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작년 수업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적중률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틀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죠? 물론 예외적 판례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기 바라고.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 소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대로 가르쳐줘도 틀리고 막.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째는 저를 못 믿어서 에이씨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거 그죠? 의심해서 다른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못 믿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두 번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민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뭔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뭔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답을 선택 못 하고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나중에 답을 보고 나서 아이씨 맞아 야이 그지같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후회하게 돼서 자신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소유인데요. 표를 하나 그린단 말이죠. 지금 그리는 표는 반드시 뭐죠?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잠을 못 자서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1시에 잤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깼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부산 수업이거든. 잠을 못 자가지고 올 때 기차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죠? 기차에서도 안 돼까지 하고 누워있는데 또 잠을 또 안 오고. 근데 또 수업을 시작하니까 졸리죠. 참나. 공동소유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라는 것이 있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의의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가 공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뭐죠? 공유인데 조합의 소유는 합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는 뭐죠?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조합이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조합은 뭐냐면 조직도 체계도 없고 단순한 공동의 목적만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해요. 그다음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요. 법인으로서 성립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다 하더라도 뭘 안 하고 있으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입니다. 따라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뭘 갖습니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있느냐? 조합의 가장 대표인 얘는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하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되고요. 조합 계약하면 동업 계약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조합들은 법적으로 조합이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설립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은 설립 등기는 안 하지만 조직과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가 되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조합 중에서 법적으로 조합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뭐가 조합이라고요? 동업자가. 실제로 여러분도 조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간에는 조직과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조합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만들면 그것도 뭐예요? 조합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수십 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통이 생겨가지고요. 이 합격자 모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동문회 같이. 제가 그 서울 왕십리에서 수업을 오래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 합격자 모임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그 회장님한테 찍소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그 합격자 모임의 그 회장님이 주도를 하시더라고. 학원 운영까지. 뭐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가 돼요? 조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동업자다. 이런 얘기죠. 제 친구가 저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둘 사이에는 조직과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죠? 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 예가 요즘 많이 나오는 정당이죠. 정당은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정당법에서요. 설립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정당은 조직과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렇지만 뭘 안 합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중요한 것은 뭐죠? 교회죠. 교회도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래서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다음에 종중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종중 뭐죠? 종신회.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하죠. 그래서 법적 성질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개념은 확실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볼 건데요. 첫째, 지분이 있느냐 문제인데 공유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 물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정당법에서 설립 등기를 못하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시면 그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인가? 바른당인가? 탈당했죠. 그죠?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새누리당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이 30명 가까이가 탈당하면서도 재산 나누자란 말을 안 하죠. 그죠? 왜 그런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관두면 뭐예요?
땡이고요. 아무리 그 정당에다 많은 걸 출연했다 하더라도 내 돈 내놔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을 법인으로 해놨으면은 분당할 때마다 뭐예요? 돈 가지고 싸움하고 그죠? 한번 난리 나겠죠, 그죠? 얼마나 치산 인간들이 그죠? 근데도 치산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이유가 법적 성질이 법인 아닌 사단이고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었죠. 교회도 이해되시겠죠, 그죠? 관두면 땡이다, 그죠? 왜냐하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바뀐다는 거죠? 동업자가 바뀐다는 거죠. 동업자는 함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동업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동업할 사항이 아니면 동업관계를 뭐예요? 청산하면 그만인 것이지 목적물을 분할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되느냐 문제는 작년에 시험에 답했죠. 공유 물론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뭐죠? 상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면 동업자적주의가 뭐가 돼요? 승계되기 때문이에요. 유의하실 것은 그러면 아버지가 동업하다가 돌아가시면 자손들은 무조건 손해보는가? 그건 아닙니다. 동업자적주의가 상속되지 않을 뿐이요. 무엇은 청구할 수 있냐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제가 포장마차 같이 동업하다가 죽었는데 만약에 저의 동업지분, 합유지분이 상속이 되면 제 아들 중학생짜리가 뭐죠? 새벽 2시에 포장마차 나가서 뭐 꼼장어 붓고 막 뭐죠? 술 따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이 뭐라고요? GS그룹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LG그룹이 대단한 유명한 뭐죠? 동업기업인데 대대로 구씨 집안에서 회장을 했고요. 동업관계했던 허씨 집안에서는 회장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고 이분의 지분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 허씨 집안에서 구씨 집안에다 뭘 청구합니까?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 허씨 집안에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보상해 주게 된 것이 뭐죠? GS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GS그룹은 회장님이 뭐죠? 허씨 집안이 되고요. 대표적인 뭐죠? 조합이었고 동업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목적물이죠. 목적물에 관한 사항들인데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이용,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뭐의 가반수죠? 지분입니다. 사람 수의 가반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행위와 변경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팔아먹는다는 등 목적물이 분할된다는 등 상속된다는 건 아예 뭐죠?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먼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 관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해할 것이 있어요. 공동소유네. 일단 공동소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반하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란 이 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리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예가 뭐죠? 자동차다, 그죠?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각 3분의 1이란 말이죠.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목적물 자동차를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뭐예요? 쓸모가 없다. 그죠? 갑은 본네트 열었다 닫았다. 을이 좀 낫죠. 그죠? 탔다 내렸다. 병의지를 환장합니다. 트렁크 열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의 3분의 1이에요? 소유권의 3분의 1이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갑을병이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어디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뭐죠?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지분은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결국 뭐냐면 위에 있는 표와 이것과 뭐죠? 결합에 대해서 사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재 보시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유해가지고 서설이 나오고 공유관계 성립해서 얘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기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는 거죠?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을 찾아내면 되고요. 다음 중 공유인 것을 물어보면 조합 빼고 법인 아닌 사단을 빼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뭐 할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공유 지분에서 1번 지분의 개념해가지고 소유권의 비율이다. 소유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고요. 2번 지분의 비율이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불균등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에서 지분의 탄력성이 나오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이 뭐죠? 흡수된다 이런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무주물인 부동산은 국유라는 것의 예외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뭐죠? 2분의 1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요 2분의 1은 무주의 부동산인 거죠. 그죠? 이때 국가가 끼어드느냐?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때는 국가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지분을 뭐하게 돼요? 흡수해서 갑의 단독 소유로 뭐죠? 바뀌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지분의 처분해가지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1번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관계니까.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해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넘겨보시면 복잡한 내용이 확 나와요. 판례도 나오고,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336페이지 상단에 판례까지 쫙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딸딸딸 외울 건 아니고 우리는 4가지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요? 4가지만.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나 사례들도 결국은 요 4가지 사례에 대한 파생이기 때문에 굳이 다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4 중에 1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가요. 가장 쉽고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요.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첫째,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는 병을 내버리는 것은 뭐죠?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하는 거죠.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2분의 1을 반환을 청구하는 건가? 아니다.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자 1위는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아주 단순하고 쉽지만은 이것도 이해 안 해두시면 자꾸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 그동안 불법으로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요거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뭘?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책을 여기서 또 잘 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뭐죠?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갑이 혼자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혼자. 이때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을의 공유지분은 이 토지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의 지분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요거를 뭐로 바꾸시면 돼요? 자동차로. 맨날 누구만 타고 다녀요? 갑만. 그러면 을이 야, 이 자식아 나도 좀 타자 그러겠죠?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달란 얘기잖아요. 어디를요? 전부를. 이해되시죠? 따라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물론 갑의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죠. 지분이 몇이라고요? 2분의 1. 반수입니다. 가반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가반수를 넘은 거죠.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하면 갑은 내가 혼자 다 쓰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어요. 반수와 가반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50%와 50.00001%는 뭐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가반수를 넘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하다가 깜빵하는 사람 많죠. 특히 이번에 그 이조령 회장도 경영권 확보한다고 무리한 행동하다 뭐죠? 깜빵 가게 생긴 거잖아요. 깜빵 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반수와 가반수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가반수는 이용행위나 계량행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지분이 뭐예요? 무력화되는 거죠. 그죠? 가반, 한쪽이 뭘 가지면요? 과반수를 가지면. 다만, 갑에 대해서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분 범위 3분의 1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걸 최근에 제일 잘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장 기본적 사례인 1번을 잘 냈고요.
중간에 뭐죠? 이상한 2번 사례를 좀 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죠? 4번 사례를 제일 많이 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아유 무서워 떨어질까 봐.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하다면 이때 을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와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갑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한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거든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뭐죠? 이용행위고 무엇에 따라서 결정해요? 지분의 과반수.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타인에게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2분의 1. 근데 조심할 것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이해를 하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이해하지를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매달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월세에 대해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받았어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병에게 뭐 할 돈이요?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논리적이긴 한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안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죠? 갑이 병한테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만 받고 전세 3억에 넘겨줬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된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하단에 나오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해가지고 지분의 비율로 그 부담을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해가지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판례도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할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지분이 각각 뭐죠? 3분의 1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을한테만 동의를 얻으면 지분이 3분의 2자. 그러면 을한테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병까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요? 전원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병경이라고 그랬죠.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행위. 이때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공유관계 주장에서 1, 지분 확인 청구, 단독으로 청구 이런 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2에서 공유관계의 대배적 주장해가지고 공동으로 하야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뭔가 막 이상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갑과 을이 함께 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갑이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는 지분에 대한 청구에 단독으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유 관계에 의한 청구에. 그때는 뭐죠? 갑을이 뭐죠? 전원이. 이런 당연한 얘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공유물의 분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